철컥. 차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안 돼. 제발 문 열어. 간절한 마음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자 아들 내외가 탄 차는 급발진이라도 하듯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드라이브를 가자던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불 꺼진 터널 안에 저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죠. 집, 돈,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폐터널에 날 가둔 끔찍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68이 된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고통은 예고 없이 온다고요.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던 그날이 저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아들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오랜만에 내가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맛있는 저녁밥도 사드리고 그럴게. 목소리가 어찌나 살갑던지요. 정훈이는 결혼한 뒤로 며느리 시연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니 이게 웬일인가 싶기도 하면서 섭섭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곧 정훈이가 새로 샀다는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정훈이가, 조수석에는 며느리 시연이가 앉아 있더군요. 시연이가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얼른 타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주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엄마 가면 알아. 아주 경치 좋은 데가 있어. 정훈이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차는 익숙한 시내를 벗어나 낯선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고 건물 한 채 보이지 않는 으슥한 길이 이어졌죠. 정훈아, 우리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니? 여긴 너무 외진 것 같은데 길이 좀 무섭다. 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엄마가 딱 좋아하실 만한 곳이야. 걱정 마. 정훈이가 재촉하듯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하늘을 찢을 듯이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어머, 여보, 비 오는 것 좀 봐. 무서워, 어떡해. 시연이가 호들갑을 떨며 정훈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즉, 저기 낡은 터널 있네. 일단 들어가서 비 좀 피하자. 타이어에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점검 좀 해야겠네. 정훈이가 핸들을 꺾어 불빛 하나 없는 어둡고 낡은 터널 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춰서자 시연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천둥 번개도 계속 치고 금방 그칠까요? 바로 그때 정훈이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우, 아까 타이어에 뭐가 걸렸나 덜그덕 거리던데 확인해 봐야겠다.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뭐가 걸렸는지 퍽 소리가 났어. 펑크면 어떡하지? 다들 잠깐 내려봐. 확인 좀 해봐야겠어. 정훈이가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른 채 뒷문을 열고 내리니
축축하고 차가운 터널 바닥이 발을 감쌌습니다. 정훈이가 차 뒤쪽으로 가더니 쪼그리고 앉아 타이어를 만지작거리는 척했습니다. 시연이는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초조한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훈아, 괜찮니? 타이어가 많이 망가졌어? 제가 걱정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정훈이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일어서더니 갑자기 운전석으로 획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훈아, 이제 가는 거니? 타면 돼? 제가 정훈이에게 물으니 정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수석 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훈이의 그 모습을 본 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황급히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차에 타려고 뒷좌석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금 장치가 철컥 잠기더니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정훈아, 엄마 여기 있는데? 정훈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가 급발진인가 싶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무색하게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정훈이 차는 급하게 유턴을 했습니다. 저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차는 제 손이 닿기도 전에 터널 밖 폭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훈아, 안 돼. 멈춰. 저는 미끄러운 터널 벽을 짚고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겨우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제 몸을 때리는 차가운 빗줄기뿐이었죠. 천둥이 바로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이 저를 버린 겁니다. 제 아들 정훈이가, 제 며느리 시연이가 저를 이 불 꺼진 낡은 터널 안에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정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함과 서러움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정훈, 이 나쁜 놈아. 저는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결국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흙탕물이 고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나한테 왜?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었지만 제게 돌아오는 대답은 거센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이 다 아득해졌을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빵.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더니 터널 입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그냥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는 금세 빗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흠뻑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바닥이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출소였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세상에 흠뻑 젖으셨네.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저는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거든요. 아이고, 일단 여기 앉으세요. 물부터 한 잔 드세요. 경찰관이 의자를 내주며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터널에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아드님이 어머님을 터널에 버리셨다고요? 경찰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아들이랑 며느리가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같이 차를 탔는데요. 낯선 터널에서 타이어가 고장났다고 저만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님, 일단 신원 확인부터 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미숙입니다. 68살 오미숙. 경찰관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 성함이 이정훈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제 아들이 이정훈이에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어머님, 여기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드님 이정훈 씨가 직접 신고하셨어요. 실종 신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 멀쩡히 와 있는데. 그게 아드님이 어머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집을 나가셨다고, 심각한 치매로 가출하셨다고 신고를 하셨네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요? 아니에요. 저 치매 아니에요. 정신 멀쩡하다고요. 그놈들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작정하고 저를 버린 거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보호자분께 연락부터 드릴게요. 안 돼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만나면 저 큰일 나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정훈 씨 되시죠? 네, 어머님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파출소에 무사히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녀석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파출소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뒤에서 경찰관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 집으로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삐삐 문은 열리지 않고 빨간 불만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였어요. 이럴 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올랐어요. 제 휴대폰마저 끊겨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집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당장 쓸 돈이라도 찾으려고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현재 지급 정지 상태입니다. 네, 지급 정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가족분께서 실종 신고를 하셔서요. 보호자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돈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정지 상태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집도, 제 돈도, 심지어 핸드폰까지도요. 심지어 제 이름마저 오미숙이 아닌 심각한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제 주머니에 남은 것은 꼬깃꼬깃한 몇만 원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당장 몸을 누일 곳이 필요해서 가장 저렴한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간 찜질방 수면실은 낡고 좁았으며 매트 하나 깔 공간조차 빡빡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구석에 겨우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던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만 해도 돈은 모래알 빠져나가듯 하루하루 빠르게 줄어드니까요. 저는 이름도 거처도 돈도 없는 그저 떠도는 유령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를 걷다가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상의 실종 신고 상태가 떠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 제발 한 번만 다시 확인해줘요. 내가 오미숙이라니까. 저는 애원하듯 창구에 매달렸습니다. 손님, 보호자분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께 연락해 보시라니까요. 그 보호자라는 아들놈이 나를 내다버렸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손님, 자꾸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비원 부를 거예요. 결국 저는 은행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실 TV에서 요란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제 아들 정훈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신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서 집도 못 찾으실 텐데 정훈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돌아오세요. 그 옆에는 며느리 시연이가 정훈이의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시연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바닥으로 쓰러질 듯이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저 아들 며느리 효심이 지극하네. 안타까워라. 그러게 말이야. 치매가 저래서 무섭다니까? 주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악마 같은 것들. 아줌마, 왜 그래요? 얼굴이 새파래졌네.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에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며칠 뒤였습니다. 찜질방 게시판에 붙어있던 낡은 법원 공고문을 우연히 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훑어보다가 믿을 수 없게도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청구의 건 피청구인 오미숙.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제 아들 이정훈이었습니다. 성년의견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제 피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공고문을 구겨 쥐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그놈들의 죄를 밝힐 증거니까요. 휴게실로 돌아가자 TV에서는
또 정훈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송사와의 인터뷰였어요. 실종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열심히 수소문하고 있지만 정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당장 TV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천하의 거짓말쟁이야. 네가 날 버렸잖아.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미친 여자로 쳐다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을 손으로 막고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사회는 이미 저를 치매 걸린 가출 노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제 법원마저 저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본 낡은 간판을 따라 올라간 작은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놈한테 전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 딱하게 되셨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맡으려면 수임료는 준비되셨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재판만 이기면 제 통장에서. 변호사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성금이 없으면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최소 300만 원은 가져오셔야 상담이라도 해드리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가 봤지만 문턱만 높고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실종신고 상태에서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실종된 게 아니라 아들놈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그러셔도 시스템상으로는 실종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게다가 성년후견 재판이 진행 중이시면 이건 저희가 막기 힘든 사건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 집 근처를 배회하며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바라봤어요. 죽은 남편과 아들 정훈이를 키웠던 제 인생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붉은 글씨로 금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금매, 부동산 매각,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연락처,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성년후견 재판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바로 헐값에 팔아치울 생각이었던 거죠. 그 돈을 들고 도망이라도 갈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날 터덜터덜 찜질방으로 돌아와 수면실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사방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에 뒤척이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저기 어머님, 잠깐 일어나 보실 수 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웬 5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빼며 경계했습니다. 쉿!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남자가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제 입을 막으려는 듯 손짓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김반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철수 사설조사 전문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설조사요? 저는 이런 거 의뢰한 적 없는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천둥 번개 치던 비 오는 밤에 혹시 낡은 터널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머님 옆을 경적 울리면서 지나갔던 검은색 승합차. 그거 제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칠흑 같던 밤이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차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차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터널 입구에 혼자 멍하니 서 계신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반장이라는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미숙 어머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이정훈 씨, 며느님이 박시연 씨고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제 이름이며 가족관계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많이 놀라셨죠? 표정 보니까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전직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한번 눈에 밟힌 이상한 사건은 그냥 못 넘어가는 고약한 버릇이 있거든요. 김 반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혼자 터널 앞에 서 계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말이죠. 그러다 며칠 뒤 TV에서 치매 노인 실종 신고 뉴스를 봤는데 어머님 얼굴이 나오더군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옛 동료한테 부탁해서 파출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밤 파출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뛰쳐나오시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치매 환자가 길을 잃고 그렇게 정확하게 파출소를 찾아갑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근처 방범 CCTV를 며칠 밤낮으로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찜질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며칠간 여기서 지켜봤습니다. 저를 지켜봤다고요? 아니, 왜 남의 뒤를 밟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어머님이 정말 치매가 맞는지 아닌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며칠 뵈니까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고 너무나 멀쩡하시더라고요. 김 반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 내외 이정훈 씨와 박시연 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최근에 거액의 도박 빚을 졌더군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특히 며느님 박시연 씨가 불법 도박장을 제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확인된 빚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며느님 박시연 씨가 이번 일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빚에 쪼들리니까 남편을 꼬드겨서 어머님을 버리자고 설득한 거죠. 어머님 재산을 노린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입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요. 못 믿으시겠죠.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 반장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정훈이와 시연이가 어두운 골목에서 험상궂은 남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두 사람이 도박장에 함께 간 CCTV 빚쟁이한테 쫓기는 모습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김 반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왜요? 생판 남인 저를 왜 도우려고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형사로 일할 때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울면서 신고했는데 저는 그분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흔한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반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자식들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분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길거리에서 홀로 돌아가셨고
그게 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 반장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제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어머님이 당장 움직이실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법적 싸움을 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돈이라면 아시잖아요. 통장이고 카드고 전부 다 막혔는데요. 혹시라도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드님 내외도 전혀 모르는 그런 돈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친정 선산 근처에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 헛간 바닥에 묻어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금부치가 좀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뒀고요. 제가 평생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도 함께 묻어뒀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2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김 반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억이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은 제가 전문입니다. 밤에 조용히 같이 다녀오시죠. 저는 그 칠흑 같던 절망의 늪에서 처음으로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김 반장과 가서 낡은 헛간에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흙이 살짝 묻은 현금 뭉치와 금괴가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으고 지켜온 돈이었어요. 이제 이걸로 뭘 해야 하죠? 일단 어머님 신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전산상으로는 실종자시잖아요. 어떻게요? 제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할 겁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합니다.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놈들이 신청한 성년후견 재판이 곧 끝날 거거든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뒤였습니다. 김 반장이 제 새주민등록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통장 만드실 수 있어요. 정말요? 이게 정말 제 신분증이에요? 네, 빨리 은행으로 가시죠. 아드님 내외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김 반장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몇 주 전 쫓겨났던 그곳과는 다른 지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통장 개설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제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이 가져온 현금 전부를 입금했어요. 이제 어머님도 돈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김 반장이 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반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자, 이제 이 찜질방에서는 나오셔야죠. 제가 지내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구해뒀습니다. 오피스텔이요? 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변두리에 있는 작고 낡은 곳입니다. 거기서 지내시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드디어 냄새나는 찜질방을 나와 김 반장이 마련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아드님 내외를 본격적으로 감시할 겁니다. 감시요? 네, 어머님 집 앞과 며느님 박시연 씨가 자주 가는 백화점, 그리고 도박장 근처에 저희 사람들을 붙일 겁니다.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물증을 모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을 버렸던 그 터널의 블랙박스 영상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요? 네, 그 시간대에 터널 근처를 지나간 차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차들 블랙박스에 뭔가 결정적인 게 찍혀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김 반장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며칠 뒤 김 반장이 흥분한 얼굴로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어머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자꾸 무산되고 있답니다. 무산됐다고요? 그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을 가짜 중개업자로 위장시켜서 보냈거든요. 가짜 중개업자요? 네, 제 지인 중에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외 교포 출신 재력가로 위장해서 접근했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당장이라도 계약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먹혔어요? 물론이죠. 빚에 쪼들리던 참인데 웬 떡이냐 싶었겠죠. 대신 저희 쪽에서 조건을 하나 까다롭게 걸었습니다. 집주인이신 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제야 김 반장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김 반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돈을 받으려면 어머님을 직접 찾아내야만 합니다. 동사무소에 어머님을 직접 데려가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그놈들이 저를 찾으러 다니겠네요?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찜질방이란 찜질방, 여인숙이란 여인숙은 다 뒤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기 안전하게 계시니 절대 못 찾죠. 이게 바로 저희가 놓은 덫입니다. 그놈들이 어머님을 동사무소에 데려가는 그 순간 심각한 치매 환자라는 그놈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증명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님,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드디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터널 근처를 지나갔던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보했어요. 정말요? 세상에. 네, 아쉽게도 영상이 좀 손상됐지만 지금 국내 최고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복구 중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복구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시연이를 향한 복수의 불길이 제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이 준비해 준 것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성년후견 취소 소송을 제대로 뒤집으려면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김 반장이 평소와 달리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고용했어요. 돈을 아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인맥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니요. 저는 오피스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저를 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최강우. 저의 가장 눈부셨던 시절, 바로 그때 함께했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최강우 세 글자를 쳤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그의 사진이 떴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듯하고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정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강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로펌의 대표라니요. 강우 씨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을 보니 늙고 지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진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의 가장 높은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눅이 든 채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최강우 변호사님을 뵙고 싶은데요. 혹시 예약하고 오셨나요?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요. 그제야 여직원이 고개를 들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대표님은 아무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절대 불가능하니 돌아가 주세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업무 방해로 경비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우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미숙 씨? 오미숙 씨 맞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우 씨.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제 모습을 한눈에 알아봐줬습니다. 세상에, 정말 미숙 씨 맞아? 최강우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강우 씨,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와. 어서 내 사무실로 가자. 최강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과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최상층의 집무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 뭐 좀 마실래? 커피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꿈을 꾸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최강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터널에서 버려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배신, 실종 신고, 막혀버린 통장, 찜질방에서의 비참했던 생활, 그리고 김 반장을 만난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최강우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봤나?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그가 책상을 내리칠 듯 이를 갈았습니다. 미숙 씨,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로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내가 꼭 도와줄게.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건 이제 내일이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최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미숙 씨. 아주 오래전 그때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꼭 지켜줄게.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강우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용기 있었어야 했어. 너무 늦었지만 이번엔 내가 제대로 다 바로잡을게. 최강우가 책상으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모든 일정 취소하고 아주 급한 사건이야.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드디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강우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게. 동시에 그놈들이 재산에 손 못 대게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겠어. 그게 가능해요? 걔들이 서류를 다 꾸며놨을 텐데. 가능해. 내가 그놈들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부터 싹 다 검토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어. 위조한 티가 역력해. 정말요? 응. 진료 기록도 조작된 게 분명해. 내가 마침 그 병원장을 아는데 아주 탈탈 털어볼 생각이야. 최강우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숙 씨 정신 감정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할게. 미숙 씨가 얼마나 멀쩡한지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 어디서 검사 받아요? 국내 최고 대학 병원에서 받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미숙 씨는 멀쩡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일주일 뒤 저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보니까요. 치매는 무슨 치매예요? 저보다 더 총명하신데요? 정신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감정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재해 드릴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정훈이와 시연이도 저희가 대형 로펌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숙 씨 상대편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 로펌에 돈을 더 쏟아붓고 있더라고. 최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당연하지.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어. 바로 그때 김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편 변호사 뒷조사 끝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그 며느님 박시연 씨하고 그쪽 변호사 사이가 아주 수상합니다. 둘이 업무 시간 외에도 아주 자주 만나더라고요. 혹시 설마? 네, 맞습니다. 두 사람 내연 관계입니다. 호텔 들어가는 증거 사진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김 반장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시연이와 그 변호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최강우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자기 변호사랑 바람 피우고 있대요. 최강우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아주 난장판이구먼. 이거 대박인데? 이걸 법정에서 제대로 터뜨리면. 아니요. 제가 최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우 씨, 법정에서 터뜨리지 마세요. 뭐,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데. 왜? 제 아들 정훈이한테 보내세요. 익명으로요.
최강우가 잠시 저를 보더니 제 의도를 알아채고 웃었습니다. 아들놈을 먼저 흔들어서 내분을 일으키겠다. 이거구나.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주 영리해. 김 반장이 익명으로 정훈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정훈이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작전 대성공입니다. 아드님이 변호사랑 며느님을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김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최강우 변호사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의 허점, 제 정상 소견이 담긴 감정서,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도박 빚 내역까지 전부 말입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오미숙 씨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아들 이정훈 씨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멀리 정훈이와 시연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최강우를 만났습니다. 강우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만 해. 저 이제 이 오피스텔에만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가게를 하나 얻어서 제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최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미숙 씨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요? 응. 내가 도와줄게.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좀 해요. 그래. 그럼 한식당을 하는 게 어때? 한식당이요? 응. 미숙 씨 나이면 그 손맛이 보통이 아닐 거야. 한번 해봐. 내가 돕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가게를 갖는다니요. 김 반장이 함께 상가를 알아봐 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떠세요? 상권 중심은 아니라 좀 허름하긴 한데 그래도 오피스 상권이라 유동 인구는 좀 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담한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저는 계약금을 내고 제 명의로 된 첫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 시각 정훈이와 시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집이 안 팔려. 재산이 싹 다 묶여버렸잖아. 그 교포한테 빨리 다시 연락해봐. 시연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 교포인지 뭔지 연락도 안 돼. 그리고 당신, 그 변호사랑 뭐야? 정훈이가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김 반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정훈 씨 부부가 돈이 급한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렇군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낡은 걸레를 손에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닦고 벽도 닦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억울한 누명을 닦아내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법적인 복수와 경제적인 재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였죠. 간판을 올리던 날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수산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랐습니다. 청가시장에서는 제철 채소를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꼼꼼하게 골랐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 단골이 된 상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럼요. 장사는 신선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건이 좋아야죠. 말씀 잘하시네. 자, 이 배추 어때요? 오늘 아침 갓 들어온 거예요. 아주 달아요. 좋네요. 실한 놈으로 주세요. 장을 보고 식당으로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오늘의 백반이었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었죠. 첫날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이었어요. 이모님, 여기 백반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요새 이 가격에 백반 먹기 힘든데 어디 밥이나 한번 먹어봅시다. 인부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먹어보더니 갑자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국물이 끝내주는데? 진짜네. 반찬도 하나하나가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아. 간이 아주 딱 맞아. 이게 7,000원이라니. 사장님,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습니다. 이모님,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다음 날 그 인부들이 동료 2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근처를 지나던 택시 기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여보쇼, 이 집이 그렇게 맛있다며? 소문 듣고 한번 먹어보러 왔수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입소문이 무섭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엔 점심시간에 식당 안이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어느 날 김 반장이 불쑥 찾아왔어요. 어머님, 장사 잘 되시네요. 손님이 꽉 찼네. 김 반장님, 어서 오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드시고 가세요. 그럴까요?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은 얼큰한 고등어 조림이랑 구수한 된장찌개예요. 김 반장이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야,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대박 나시겠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며칠 뒤엔 최강우 변호사도 양복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식당 분위기 아주 좋네. 강우 씨, 어쩐 일이에요? 바쁠 텐데. 얼른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나야 당연히 오늘 메뉴 줘야지. 최강우가 밥을 한술 뜨더니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 손맛이 이런 거였구나. 옛날 생각나네. 옛날이요? 응. 아주 오래전에 미숙 씨가 나한테 도시락 싸줬던 거 기억나? 그때도 정말 맛있었어.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밥이 나오자마자 연신 사진을 찍더니 제게 물어왔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제가 SNS에 올려도 돼요? 네. 그게 뭔데요? 맛있게만 드셔주신다면야. 그 손님이 글을 올린 다음 날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여기가 그 줄 서는 맛집 맞죠? 사장님, 지금 들어가려면 몇 분이나 기다려야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30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결국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손맛 사장님 되시죠? 저희 맛집 프로그램에서 촬영 요청 좀 드리려고요. 네. 방송 촬영이요? 네. 요즘 가장 핫한 맛집이더라고요. 저희가 꼭 좀 촬영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드디어 제 힘으로 제기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제 손맛 하나로요. 오미숙이라는 제 이름을 당당하게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놈들과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숙 씨, 다음 주가 재판이야. 그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알겠어요. 강우 씨만 믿을게요. 정훈이와 시연이는 재산이 묶여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창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어요. 정훈이와 시연이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들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시연이가 식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들을 돌아봤어요. 치매 걸려서 집 나간 노인네가 아주 뻔뻔하게 식당까지 차리셨어?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가 손님들을 향해 눈물을 짜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람 제 시어머니인데 치매가 아주 심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데.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길? 숨어서 장사하면 모를 줄 알았어요? 시연이가 저를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훈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재산 빼돌린 거 다 알고 왔어. 그 돈으로 이딴 밥장사 차린 거지? 당장 내놔. 정훈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손님들 다 보시는데. 정훈이가 손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효자 아들 등쳐먹고 돈 훔쳐서 도망간 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든 밥 먹으면 탈나요. 바로 그때 시연이가 갑자기 식당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세상에, 치매 환자였어? 몇몇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당장 우리 돈 내놓으라고. 정훈이가 눈이 뒤집혀 테이블 위에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와르르,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당장 우리 재산 돌려줘.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반장님, 지금 당장 저희 식당으로 와주세요. 경찰도 꼭 함께요. 무슨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반장이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 두 사람이 제 식당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찾으러 온 건데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야. 정훈이가 경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속지 마세요. 저 노인네는 치매 환자라고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연이가 바닥에 누운 채 악을 썼습니다. 두 분, 지금 손님들 다 계신 곳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안 나. 정훈이와 시연이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손님들은 그 꼴사나운 모습을 전부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제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식사 계속하세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며칠 뒤
최강우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 지금 통화 괜찮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강우 씨? 그놈들이 미숙 씨를 역고소했어. 역고소요? 응. 엄마를 애타게 찾으려 했는데 미숙 씨가 비자금을 챙겨서 일부러 도망갔다는 식으로 신고했어. 세상에 말도 안 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아주 더러운 여론전을 시작했어. 돈 주고 유튜버들을 고용해서 미숙 씨에 대한 악성 가짜 영상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어. 바로 다음 날 제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직원이 건넨 핸드폰 화면에는 제 식당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줄 서는 맛집 사장님의 두 얼굴, 치매 노무 행세하며 아들 전 재산 빼돌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웬 유튜버가 자극적인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불쌍한 척, 손맛 좋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전 재산을 훔쳐서 호의호식하며 식당을 차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치매 걸린 엄마가 돈 훔쳐갔네. 그날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했던 유리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폐륜 노망난 할망구 아들 돈 훔친 도둑년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누군가 던진 역겨운 오물이 잔뜩 흩어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최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강우 씨, 저 이제 어떡하죠? 미숙 씨, 정신 차려. 진실은 반드시 이겨. 조금만 참아.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여론은 이미 저를 천하의 폐륜 노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웬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중심에 며느리 시연이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낯선 사람들 대여섯 명이 피켓까지 들고 서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식당 주인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치매 노인입니다. 시연이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저 노인에게 전 재산을 뜯긴 피해자, 가족 모임입니다. 악독한 노인네를 고발합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시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어머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주제에 감히 식당을 해요? 이러다 손님들 음식에 독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시연이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연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손님. 이 식당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치매 환자가 만든 음식이라 위험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제 유일한 직원이었던 미경이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저러다 우리 장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괜찮아, 미경아. 다 괜찮아질 거야. 곧 해결될 거야. 저는 애써 미경이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는 그 고용된 사람들과 함께 매일 아침 식당 앞에 나타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미경이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아무래도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미경아,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저도 사장님 믿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자꾸 저까지 이상하게 쳐다보고 동네에서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주방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텅 빈 식당이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놈들 뜻대로 되는 거야.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며칠 뒤, 그날도 텅 빈 식당을 지키고 있는데 김 반장이 USB 하나를 손에 쥐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됐습니다. 김 반장이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칠흑 같은 터널 입구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 정훈이의 차가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널 안에 비참하게 남겨진 채로요. 어머님,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김 반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터널 안에 망연자실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저를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 반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두 사람이 갔던 고급 레스토랑의 CCTV입니다. 화면에 화려한 레스토랑이 나왔습니다. 정훈이와 시연이가 마주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자유의 날이야. 축하해. 화면 속 정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긋지긋한 시어머니한테서 해방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 시연이가 잔을 높이 부딪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차가운 터널에서 폭우를 맞고 있을 바로 그 시각에, 제가 살기 위해 파출소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은 저를 버린 것을 자유의 날이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당장 최 변호사님께 드려야 해요.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네, 당장 가져다 드려요.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최강우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이건 그놈들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 증거야. 당장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 이제 정말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정훈이와 시연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훈이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불쌍하지만 심각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정훈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저희 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어머니를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전단지도 돌렸고요. 다음으로 시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버리고 잠적하셨어요. 그때 최강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피청구인, 즉 어머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다면서요? 네, 물론이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버젓이 식당을 열었다는 걸 알고도 왜 바로 달려가 그토록 걱정하던 어머님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식당에 찾아가 깽판을 쳤죠. 그게 애타게 찾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입니까? 그건 어머님이 저희를 피해서 식당을 떡하니 열어놓고 피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시연이가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터널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정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차가 저를 터널에 남겨둔 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CCTV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자유의 날이야. 축하해. 화면 속 정훈이가 샴페인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래, 이제 지긋지긋한 시어머니한테서 해방이다.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훈이와 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탁탁 정리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 이정훈, 박시연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반장이 제출한 자료가 법정 스크린에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 매장을 쓸고 다니며 쇼핑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낸 기록도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유기한 그날부터 오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왔습니다. 재판장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연이가 의자에서 벌떡 튀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건 저 이정훈이가 다 꾸민 일이라고요. 시연이가 정훈이를 향해 날카롭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뭐라고? 야, 박시연. 네가 지금 누굴 물고 늘어져. 정훈이도 질세라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이 나쁜 놈아. 네가 먼저 도박 빚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뭐? 도박? 야, 너야말로 그 잘난 변호사 놈이랑 바람 피우면서 내 뒤통수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둘이 짜고 날 이용한 거잖아. 정훈이가 시연이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숙하세요. 지금 법정 모독입니다. 재판장이 판사봉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정훈이와 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청구인 이정훈, 박시연이 제기한 존속유기 역고소를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그들의 소란을 뚫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오미숙 씨에 대한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신청 역시 기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검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존속유기, 사기, 위증, 그리고 무고입니다. 재판장님, 잘못했습니다. 저희한테 제발 기회를. 정훈이가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청구인 이정훈, 박시연을 이 자리에서 즉시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지체 없이 다가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정훈이와 시연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 한 번만. 정훈이가 끌려가며 저를 돌아보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요. 시연이도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경위들에게 붙들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강우 변호사가 급히 달려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우리가 이긴 거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최강우 변호사의 부축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제 식당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택시 기사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손뼉을 쳤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사장님 믿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따뜻한 얼굴들을 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제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TV 뉴스에는 정훈이와 시연이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최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숙 씨, 뉴스 봤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리고 그 악성 유튜버 놈들, 내가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전부 고소했어. 정말 고마워요, 강우 씨. 그것뿐인 줄 알아? 며느리랑 붙어 먹었던 그 파렴치한 변호사도 아주 끝장났어. 돈 받고 여론 조작한 게 싹 다 밝혀져서 변호사 자격 박탈당했대. 그랬군요. 인과응보네요. 그일 이후 식당 전화기가 정말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예약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은 점심, 저녁 예약이 꽉 찼는데요. 모레는 어떠세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네. 미경아,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사장님 의심한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뭐든지 할게요. 저는 그런 미경이를 말없이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어서 와. 다시 같이 일하자.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맛집이라던데 밥맛이 꿀맛이겠네. 손님들의 입에서 저를 응원하는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정훈이는 감옥에서 그동안 밀린 도박 빚쟁이들의 협박 편지를 매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연이는 그렇게 믿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박시연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 오미숙의 재산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정훈이와 시연이는 이제 제 재산의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바로 그 집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시연이가 뿌리던 독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거실에는 온갖 명품 가방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주방에는 제가 쓰던 밥그릇은 다 어디 가고 값비싼 그릇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장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화려한 그릇도 전부 다요. 제게는 그저 더러운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느라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원래의 모습, 깨끗하고 정갈한 소중한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김 반장과 최강우 변호사를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야, 어머님, 집이 아주 환해졌네요.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김 반장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더러운 것들 다 치우고 새로 싹 다 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 직접 밥을 차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도 굽고 향긋한 나물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자, 두 분 많이 드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직접 차린 집밥이에요. 제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 내놓았습니다. 저희 셋은 따뜻한 집밥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최강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식당 계속할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한테 맛있는 밥 해주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야. 아주 잘 어울려.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팔 거예요. 그 돈 보태서 지금 그 식당 건물을 완전히 사려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면이 아닌 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제 집에서 말이죠. 제 인생의 진정한 조력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값진 승리를 조용히 자축했습니다. 모든 지독했던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집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가며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만 가득한 흉터 같은 집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시세가 꽤 나가겠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네. 하지만 정은 다 떨어졌네요. 하루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계약금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셨죠? 기운이 참 좋은 집 같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이제 새로운 주인분이 여기서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지금 제 식당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임대가 아니라 완전히 제 소유가 된 겁니다. 사장님, 세상에 이제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미경이가 제 손을 잡고 방방 뛰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쫓겨날 걱정,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어.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 저는 곧장 김 반장을 불렀습니다. 김 반장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뭡니까?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속했던 보수예요. 그리고 이 건물 2층 사무실 있잖아요. 거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탐정 사무실 차리세요. 어머님, 세상에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김 반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찜질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사양 말고 받으세요. 김 반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은혜는요?
이제 윗집 아랫집 이웃사촌으로 든든하게 지내요. 우리 식당 보안도 잘 부탁하고요. 물론입니다. 이 김철수가 어머님 식당은 목숨 걸고 지켜드려야죠. 며칠 뒤 2층에는 김철수 조사 사무소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김 반장이 드디어 정식으로 사무실을 연 겁니다. 저는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우 변호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강우 씨, 제가 이 돈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 갑자기 무슨 재단? 저처럼 자식한테 억울하게 버림받고 재산까지 뺏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그분들께 법률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최강우 변호사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 씨답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대신 익명으로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여기저기 나오는 건 싫거든요. 알았어. 그렇게 처리할게. 그렇게 희망법률지원재단이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매달 식당 수익의 일부를 그곳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말 못할 고통을 당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재단이었어요. 어느 날 최강우 변호사가 헐레벌떡 식당에 왔습니다. 미숙 씨, 나 이제 백수 됐어. 드디어 로펌 대표 그만뒀다. 어머, 왜요? 아니, 그 잘 나가던 로펌을 갑자기 왜 그만둬요? 아유, 이제 나이도 있고 잘하는 후배한테 시원하게 물려줬지. 나는 이제 아주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이제 뭐 하겠어? 최강우 변호사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웃었습니다. 매일 미숙 씨 식당에 출근해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그게 뭐예요? 그래도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걸로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최강우 변호사는 정말 매일 점심때면 어김없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오 사장님,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은 뜨끈한 김치찌개랑 자반 고등어 조림이에요. 아주 좋네. 그걸로 주세요. 강우 씨는 특별히 공짜예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안 돼. 돈은 꼬박꼬박 내야지. 미숙 씨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딜 공짜로 먹어. 강우 씨한테 제가 신세진 건 생각 안 해요? 저희는 매일같이 이런 행복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최강우 변호사는 제 식당의 법률 고문을 자처했습니다. 미숙 씨 식자재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보여줘. 내가 꼼꼼하게 검토해 줄게.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그런 게 필요했는데. 뭘? 나도 덕분에 할 일이 생겨서 좋아.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저 남자분은 누구세요? 아주 매일같이 오셔서 식사하시던데. 제 오랜 친구예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친구 사이 눈빛이 아니던데? 두 분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냥 친구라니까요. 손님들이 저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죠. 저는 그냥 이 식당의 주인 오미숙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사는 게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줄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 터지겠네. 또 올게요. 그렇게 밥 한 끼에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충실한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자글자글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의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던 그 지독한 세상에, 그리고 정훈이와 시연이에게 완벽하게 복수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자신을 구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저는 식당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옆 가게가 비어서 그 자리까지 샀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여기는 뭐 하실 거예요? 식당 더 넓히시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나눔의 집을 하나 만들 거야. 나눔의 집이요? 응. 우리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무료로 드시게.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나눔의 집 간판을 다는 날,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나눔의 집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굶지 않고 살아요. 아이고, 뭐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보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아주 초라한 행색의 노숙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추운데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남은 밥을 푹푹 말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을 부어 한 상을 차렸어요.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던 걸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감옥살이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훈이도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마비된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방으로 가서 밥솥에 남은 밥을 한 주걱 더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텅 빈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더 드세요. 정훈이가 그 뜨거운 밥을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저 밥을 삼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묵묵히 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정훈이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속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훈이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텅 빈 그릇을 말없이 치우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훈이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제 인생에서 그 아이를 완전히 지워냈을 뿐입니다. 아니, 제 속에서 완전히 털어내고 제 힘으로 제2의 인생을 아주 당당하게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잃은 것도 많았지만 더 많은 걸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